17일 수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첫 번째 현역 의원의 신병 확보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번의 소환조사 불응 끝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돈 뭉치의 관봉권 띠지가 압수물 확인 당시에는 있었던 것으로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 김진양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접속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되자 코레일은 오후 4시까지로 승차권 예매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첫 소식 김건희 특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고 오늘 아침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자진 출석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근윤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유근윤입니다.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드디어 포토라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전한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오전 9시 47분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특검이 있는 광화문 KT 빌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10시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날 벨기색 가디건을 입은 한 총재는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취재진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이 맞느냐,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를 정했냐라고 묻자 한 총재는 수고가 많다, 나중에 들으라며 내가 수술을 받고 아파서 그랬다,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라고만 말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한 총재가 이날 특검에 출석한 이유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 총재는 3차례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다가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하는 등 강경하게 나가자 돌연 자진 출석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젯밤에는 권성동 의원한테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밤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의원 역시 한 총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이를 한 총재의 지시나 동의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그의 아내가 권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찍은 관봉권 1억 원 사진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시도탄이라고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권성동 의원 구속과 한학자 총재 조사에 들어가며 특검으로서는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번에 탄력을 받은 만큼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2월에서 3월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 그리고 한 총재의 해외 연정 도박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알려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김건희 씨 관련해서 귀금속이나 고가의 물품이 계속 나오는 만큼 윤 씨 부부가 김상민 검사에게 그림을 받고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또한 서희건설로부터 나토 순방 3종 세트를 받고 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인상청탁했다는 매각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더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공동체부 유근윤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통일교 유착 의혹의 또 다른 연결고리, 건진법사 전성배 씨입니다. 지난해 검찰이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돈다발의 띠지 분실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한창인데요.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서울 남부지검 압수계에서 돈 뭉치를 셀 때만 해도 관봉권에 띠지와 스티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압수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돈 뭉치의 관봉권 띠지 스티커 분실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돈을 셀 당시에는 띠지 스티커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의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17일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5만 원권 3,300장을 확보했습니다. 당일 압수기에서 전 씨와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돈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당시 전 씨는 압수 현장에서 압수한 금액과 검찰청에서 확인한 금액이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수사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수사 기록 사진에는 전 씨가 확인서를 쓰는 동안 개수기와 함께 관봉권으로 보이는 돈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남부지검의 해명과 달리 돈을 센 이후에도 관봉권 띠지 스티커가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앞서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원형 보존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 검사는 전 씨 조사 당시 관봉권 사진을 제시하며 자금 출처를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새 지폐를 밀봉하여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돈다발로 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기관 등에 유통됩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오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하여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는 김모 남모 수사관을 비롯해 신흥석 전 지검장, 이희동 전 1차 장검사, 박건욱 전 부장검사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관봉권 띠지 스티커 분실 경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김태현입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차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주장해왔지만 법원 행정처가 위헌 소지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 추진은 아니라면서도 내부에서는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 구속 취소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와 법원, 변호사단체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방식은 재판 독립을 해친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당정대의 이견도 존재했지만 이는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언 등 사법개혁 카드까지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면 충돌, 여기에 대통령실과 정부까지 가세하면서 당정대의 공조가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망언을 내뱉었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뒤늦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탓에 마지못해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궁색한 표현이 적지 않았는데요. 송 대표 발언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에 이런저런 샤우팅이 있는 거는 뭐 늘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욕설과 비난 이런 부분들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뭐 윤리위에 회부가 되는 게 뭐 타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함께 형평에 맞춰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정청래 대표가 뭐 표현이 정확하게 무슨 어떻게 워딩을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뭐 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이다 또는 뭐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의 발언은 무게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실과 사실과 팩트에 맞게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불기의 계획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유감입니다. 하지만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들어누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 권성동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되어야 하고 그 방어권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의 구속에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외투쟁으로 대여 공세를 펼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일시는 미정입니다. 윤석열 씨 탄핵 이후 대여투쟁 명분이 미약하던 국민의힘에게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 시도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권에서 밀어붙이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장외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를 정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정해 내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에게 최대 징역 2년에 달하는 실형을 구형한 점도 장외투쟁의 좋은 구실입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 검찰의 과도한 기소라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던 손현보 목사가 몸담은 부산 세계록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가 아스팔트 보수층과 연대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현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조현 장관의 출국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서 출국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그동안 정상 통화도 있었고 저도 왕이 부장과 통화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번에 그 베이징을 방문해서 외교장관 회담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한중 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제들이 있습니다. 한중 간의 이런 협력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동북아에서 그 긴장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또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한 이야기도 듣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한중 간에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확답이라기보다는 에이펙을 계기로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같은 방향에서 중국에게
건설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SK하이닉스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이 우수했던 영향인데요. 정부 세수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배덕훈 기자입니다.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운 SK하이닉스가 상반기 2조 7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공제액 등이 확정 반영되지 않은 액수이지만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법인세 납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의 별도 기준 상반기 법인세 비용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조 7,717억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상반기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법인세 비용을 많이 계상한 기업은 기아입니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9,089억 원을 법인세 비용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어 현대차 8,222억 원, SK주 6,006억 원, 한국전력 5,081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2023년 영업적자 11조 5,263억 원을 낸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법인세 비용은 165억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도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별도 기준 21조 3,31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3조 6,307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법인세 납부 상위 5개사는 SK하이닉스에 이어 현대차 3조 433억 원, 한국은행 2조 5,782억 원, 기아 2조 825억 원, 현대모비스 5,351억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하반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전년보다 법인세 납부 규모도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글로벌 로봇 청소기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잇따라 중국산 로봇 청소기의 보안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 이어 독일과 호주 등에서도 중국 로봇 청소기의 보안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전자가 올해 보안성을 강화한 신형 로봇 청소기를 나란히 출시하기로 한 가운데 글로벌 로봇 청소기 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로봇 청소기의 아성을 허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독일에서 중국 로봇 청소기 업체인 에코백스에 대한 보안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독일 IT 전문 매체 하이저는 지난주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 제품들에 대해 보안 취약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에서도 국영 방송사인 ABC가 지난달 중국 드리미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해킹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서 한국에서도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일부 로봇 청소기 제품에서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로봇 청소기 업체들의 보안성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자 한국 제품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안성을 높인 신형 로봇 청소기 제품들을 연내 출시할 계획입니다. 양사는 기존 보안 솔루션에서 새로운 보안 기술을 더해 수준을 높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카메라가 달린 로봇 청소기는 집안 곳곳을 이동해 소비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보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연내 착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철강업계는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박창욱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연내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국내 에너지 철강업계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와 글렌파르는 올해 안에 최종 투자 결정을 완료할 방침이며 상업 운전 목표 시점은 2030년입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참여 검토를 공식화한 곳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11일 글렌파른과 LNG 도입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수익성이 확인되면 연간 100만 톤 규모의 LNG를 20년간 공급받는 오프테이크 계약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약 1,3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설치에 포스코 철강제를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강관에 대해서는 세아제강 등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관의 원재료가 되는 열형 강판과 후판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미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이 철수한 전례가 있고 미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 보고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창욱입니다. 경제 유튜버 슈카의 소금빵에서 시작된 원가 논쟁이 이번엔 커피 원두로 옮겨붙었습니다. 이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품업계를 둘러싼 원가 논쟁이 이번에는 커피 가격으로 옮겨붙었습니다. 16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에스프레소 한 샷의 원두 원가가 111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저가 커피의 경우에도 전체 소비자 가격의 비율이 13%에 불과한 셈입니다. 올해 초 원두 가격 급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커피 업체들을 겨냥한 비판입니다. 앞서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국제 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앞다퉈 커피 판매가를 높였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값을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올렸습니다. 저가 브랜드인 컴포즈 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기존보다 300원 더 비싼 1,800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커피값을 올린 주요 원인이 원두 원가 상승인 것처럼 말하는 게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원두 가격 영향이 매우 미미한 만큼 지난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프랜차이즈까지 가격 상승에 동참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반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소비자단체의 획일적인 원가 산정법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원두값은 등급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카페 포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영업이익률이 2% 수준에 불과한 업체도 있는 만큼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수정입니다.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쿠팡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경쟁사들의 합종 연횡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지유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이 쿠팡 독주 체제에서 다극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이버, 컬리, 신세계, 알리바바 등 주요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에 나서면서 포스트 쿠팡을 향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컬리는 지난 4월 협력 관계를 맺고 상품과 물류 분야의 공동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내에 신선식품과 생활용품을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컬리마트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컬리의 새벽 배송 운영 역량을, 컬리는 네이버의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상호 보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추진 중인 합작법인 그랜드오프스 홀딩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인 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 지붕 아래로 들어가면서 한중 합작 이커머스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쿠팡, 네이버, 알리지마켓 연합이 각기 다른 전략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1, 2년이 국내 이커머스 판도를 가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우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대출 가상금리 손질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현재에는 그 의지가 많이 약화된 모습입니다. 이종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은행 대출 가상금리 손질이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출금리 산정 관련 법안 초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입법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은행이 대출 가상금리의 법적 비용을 최대 50%까지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결국 은행과 소비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들이 대출금리의 각종 비용을 포함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막겠다고 다짐해왔지만 개정안은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한 모습입니다. 핵심 개혁 대상이던 교육세 소비자 전가 문제는 없던 일이 됐고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시장가격인 금리 산정 관련 사항은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대출금리 모범 기준 같은 자율 규제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 눈치를 보면서 가상금리나 우대금리를 자체 조정하며 이자 수익을 방어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상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인데요. 이재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코픽스가 11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코픽스 하락을 반영하여 주담대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날 KB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 기준 금리를 종전 3.89에서 5.29%에서 3.87에서 5.27%로 인하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금리 하단을 3.83%에서 3.81%로 내렸습니다.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내린 건 시장 금리인 코픽스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49%로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으로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대출금리 인하 체감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97 대책까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재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 분쟁이 많은 보험사에 가장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유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편면적 구속력이 발휘되면서 보험사 리스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소액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을 소비자가 받아들일 경우 금융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액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다툼이나 실손보험 청구처럼 소액 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가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안이 이제 강제적으로 수락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죠. 소액 분쟁이 제일 많은 업계가 이제 보험 쪽인데. 편면적 구속력은 과거에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사들은 조정안이 일방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영진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성장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는데요. 신유미 기자가 간담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자본시장 유동성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해외 주식을 담보로 취급해 증권사의 보유증권 활용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각 사장은 창립 7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자본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증권금융이 앞으로는 시장 발전을 지원하는 성장판으로서의 역량을 높이겠다며 3대 경영 전략의 성공적 이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대형세는 중장기 여신을, 중소형세는 신용 여신 한도를 증액하는 등 맞춤형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해외 투자 확대 추세를 반영해 외화 주식을 담보로 취급하고 위기 대응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체 재원 3조 원 플러스를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디지털화 전략에도 속도를 내 연간 IT 예산을 대폭 늘리고 비대면 모바일 전용 상품 출시, 우리 사주 시장 매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객 편의와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증권금융은 중간 배당 도입 등 주주 친화 정책과 함께 국내외 자본시장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9월 17일 수요일 점심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리듬은 스마트 TV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녁 6시 5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